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 위기를 넘기면서 부담을 덜게 된 반면에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는데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와 정치권에 미칠 영향까지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그리고 조윤선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9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영장 심문 과정 그리고 7시간에 걸친 검토 끝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번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혹여라도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고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고 그동안 반복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는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 하셨었는데 네. 그 부분이 재판부가 판단해줬다는 점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유리한 형국이 되었고 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발언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될 거면 과연 구속될 피의자가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불구속 이유에 관련해 가지고 현직 야당 당대표다. 공적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를 설치를 했어요. 예. 아니 일반인이면 구속될 사안을 현직 야당 당대표라는 이유로 그것을 만약에 구속시키지 않고 기각한 거라면 이거는 완전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대전제를 무시한 그런 법원의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개탄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이 김명수 사법부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잔존 효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아주 많이 듭니다. 예, 사법부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셨는데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판단한 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어떤 인물인가요? 그동안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시면서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고 기각하기도 했었죠. 예. 아무래도 법원 내부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분이라고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에 보면 정부와 여당이 굉장히 공들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법률적인 잣대, 법리적으로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유창훈 판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에도 사실은 기존의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든지 강진구 그분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든지 우려하는 점이 솔직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이제 중대한 사안이고 그리고 많은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고 심지어 이제 위정교사 혐의까지 추가된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전에 우려했던 그런 편향적인 구속과 관련한 결정을 좀 불식시키고 공정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동안에 그러면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런 이제 법관이다라는 점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소명된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 핵심 쟁점은 혐의 소명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였는데요. 자, 이번 판단을 보면 일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라고 했지만 이외 다른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게 본 게 지금까지 관련된 수사는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의 진행이었고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의 반론, 변호를 한 부분이었죠. 제3자 사법부가 한 번도 이재명 대표와 검찰 측의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전해 듣고 판단을 내린 바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사실상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많이 다투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부는 범죄 혐의 소명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 그렇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것처럼 보였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정부와 여당이 뼈아프게 느껴야 될 것인 게 지금 무리하게 체포 동의까지 받아가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이 분열까지 초래하면서까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다 안고서도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범죄 혐의조차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여당이 얼마나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단장님께서는 이번 법원의 기각 사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그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그 권력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한 증거를 남기지를 않습니다, 절대. 그거 지금 이제 범죄 소명이 없다라는 것에 뭐 대부분은 이제 그 관련한 인적 물적 증거는 충분한데 직접 개입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지 않냐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네. 뭐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보고를 하고 그 권력자가 아냐 모르냐 유무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화영의 그런 진술 번복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지금 번복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대표의 그런 그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도 이미 나왔고 물론 번복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빙성 판단의 문제고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지금 그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또 설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도 보더라도 그때도 직접 증거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묵시적인 청탁이라든지 경제 공동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그 논리가 중요했고 그거를 실제로 받아들여진 게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권력자가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게만 특별히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 이걸 가지고 다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풀어나갔는데 이런 논리를 풀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그 불구속하기 위한 어찌 보면 논리를 만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관련한 그런 이제 그 정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비추어 보아도 네. 지금 부당하게 굉장한 특혜적인 그런 이제 결정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의혹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의혹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현동 의혹. 이 대표가 관여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구속 필요성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백현동 사건 자체가 좀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자체장이 행정행위를 통해서 인허가 관련된 비리가 있다고 하면 배임 혐의가 아니라 보통은 뇌물로 기결되기 마련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금전을 누군가가 편취하게 마련이죠. 수취하기 마련인데 지금 검찰이 아무리 뒤져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더라도 금전이 오간 부분을 전혀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을 상대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예. 별건의 경우에도 기소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그렇다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부분이 오롯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뭐 인적 증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검찰이 1년 반 동안 도대체 무슨 수사를 했는가?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그 야당의 분열을 초래하면서까지 했던 수사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할 수 있죠. 예, 백현동 의혹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그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 이제 그 윤창훈 판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는 그런 부분은 이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 이상의 직접 증거가 뭐 이재명 대표의 자백 말고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의심이 든다. 상당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구속을 하고 구속 관련해 가지고 그 조치를 해가지고 그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자 이런 취지의 그런 이제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자백 안 했으니까 불구속해야 된다라는 식의 반대 논리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그 과연 공정한 그런 재판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을 포함해서 관련 자료들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자체도 법리적으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검찰이 기소하겠다라고 한 주장, 범죄 혐의 자체가 제3자 뇌물죄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제3자 뇌물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을 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유착 관계가 있는 그런 경우에 보통 제3자 뇌물죄가 인정이 되고 예. 최근에 있었던 정찬민 의원의 그런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도 본인의 그 친형이었나요? 그리고 본인의 자녀였었나요? 이런 친인척 관계가 연루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더 씌워진 혐의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저 대북 방북 비용을 납부를 한 게 입금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3자 뇌물, 북한에 대한 뇌물을 준 게 아닌가라는 주장인데 이것 자체가 입증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근데 오직 그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그 이화영 부지사의 그 변화된 진술, 예. 어떻게 보면 초기 진술과 굉장히 달라진 진술 하나뿐이 없지 않나라는 것이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본 게 아닌가 싶고 그 부분도 굉장히 검찰에서는 좀 주의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송금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내용인데 재판부에서는 신빙성 여부가 판단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그 이화영의 진술은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가 다시 또 그거를 번복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예. 이화영의 진술은 근본적으로 김성태의 진술에 대한 부인 증거입니다. 김성태는 그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화영을 거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화영이 뭐 본인은 그런 적이 없고 뭐 그런 이제 김성태의 진술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부인 진술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직접 증거는 김성태의 진술이 사실상 직접 증거인 거예요.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고 예. 그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화영의 전화기를 거쳐가지고 통화를 했다는 건데 그거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이화영의 진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했다는 김성태의 진술은 직접 증거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뭐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화영의 진술이 김성태의 진술에 대한 부인 증거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완전히 도외시하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증거로서의 이화영의 진술은 진술 번복을 여러 번 하면서 이미 신빙성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 그러면 부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사라졌다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그런 이제 통화를 했다라는 진술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일관되게 예. 이거를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구속 청구 사유 중에 또 하나의 혐의가 위증교사인데 이번에 좀 이거는 혐의가 좀 소명이 된다고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위증 교사는 뭐 녹취를 이제 실제로 그 틀면서 시연을 했다 그러는데 예. 근데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걸로 결론적으로 불구속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이게 과연 이런 재판이 그전에도 있은 적이 있는지가 좀 답답한 노릇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 주변 인물들이 그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이 사법 방해를 했던 정황 자체도 인정을 또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사법 방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라는 그런 또 증거는 또 없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법 방해를 한 거지 이분들이 뭐 그 누굴 위해서 사법 방해를 한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위증교사 소명을 인정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결론적으로 없다라고 결론이 난다라는 게 과연 어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지 저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위증교사 협의 소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이번에 그 체포 동의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수사 자체는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이었는데 아무래도 검찰 자신이 봤을 때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야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한 게 아닌가 싶고 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사법부에서 그 관련 내용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혐의가 뭐 일부 소명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기소가 되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증교사의 핵심적인 증거가 이미 검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우려조차도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이 저는 전혀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구속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앞으로의 수사 향방이 좀 궁금한데 일단은 이번 결정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강 수사를 좀 진실로 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찌됐건 1년 반 넘게 철저한 수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자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검찰이 다시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재청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니 당연히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보강 수사를 해서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게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예. 뭐 안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그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구속시킨 전례가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라고 특별히 불구속을 시켰다는 그런 이제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그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는 그릇된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보강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재청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기각이 되느냐에 대한 좀 저희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법원에서는 아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갖은 의혹들을 제기를 했었죠.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으로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추후에 기소가 될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여러 재판 그리고 공판, 기소를 다 앞둔 상황이어서 이게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한데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번 구속영장의 그 불구속 판단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거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가장 마지막 어찌 보면 그 설시에 나와 있는 현직 당대표니까 현직 예. 야당 당대표니까 불구속한다 뭐 그런 취지의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게 기존의 어떤 사법 재판이나 그런 거에는 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보이진 않고요. 그렇게 계속 많은 사건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이제 판단이 곧 내려질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대표가 이렇게 구속을 피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일 텐데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던 지도부 그 자리에 이번엔 범친명으로 꼽히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원내 지도부 사퇴 이후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친명계로 불리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민주당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그동안 정부 여당이 프레임으로 갇혀있던 사법 리스크를
저는 온전히 털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당내 분열이 아니라 대여 투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와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가 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아직까지 말씀은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관련돼서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결 투표를 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성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과격한 언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러지 말라. 하나가 되는 민주당이 중요하다.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고 그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한 번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친명체제 구축이 가속화되고 또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민주당에서 이렇게 친명 지도부가 완성된 데 이어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 이 대표 체제가 다시 힘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지려고 하면 구속이 되고 비대위로 갔었어야 했어요, 민주당이. 근데 지금 그 구속이 안 되고 불구속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아마 뭐 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 기소는 되게 될 겁니다. 기소는 되게 되면 관련한 사건으로 법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예. 법원에서 발생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언론지상을 뒤덮게 될 건데 그게 바로 사법 리스크거든요. 그 사법 리스크가 그전에는 이제 그 총선보다는 시점이 더 먼 시점에서는 크게 오히려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그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그게 큰 사법 리스크로서 민주당에 부담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기회를 오히려 놓쳤다,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법 리스크는 아직 부담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민주당 내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은 일단은 앞서 체포동의안 이제 부결 호소에 있어서도 가결도 있었지만은 민주당 내 반란표도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색출 작업도 좀 눈에 띄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구속이 기각이 된 상황에서 당으로 돌아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결파 그리고 비이재명파 이 부결파를 어떻게 좀 통합을 할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예. 아마 가결 투표를 하신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아마 거기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강성 지지자는 어느 정당이든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 모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 지지자층에 휘둘리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충분히 그런 목적을 위해서 비명계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페널티 같은 걸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가결 투표를 했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라든가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가 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통합의 메시지, 통합의 민주당을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더욱더 총선의 결과에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할 것이고 예. 아무래도 그러한 메시지를 더욱더 개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구사일생했지만 반면에 검찰은 치명타를 얻게 됐습니다. 자, 1년 반 넘게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서도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실 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에 관련한 그런 많은 이유들 중에 상당 부분 의심이 든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도 있고 저는 이게 검찰이 수사가 부족해가지고 그 구속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게 예. 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유창훈 판사가 야당 당대표니까 불구속하자 이런 생각으로 판단 내린 게 아닌가 싶고 그런 판단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검찰의 그런 그 충실한 수사를 법원의 그 판사가 보통과 다르게 일반 국민과 다르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제 특별 대우한 거에 불과한 그런 이제 구속 영장과 관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걸 가지고 검찰이 부실 수사다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검찰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굉장히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만약에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의 지위를 염두에 두고 불구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결정문을 쓰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범죄 혐의의 부분을 건너뛰고 오히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갔었겠죠. 근데 사법부에서 봤을 때 그 검찰의 주장만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범죄 혐의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이 지금 1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를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물적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후 검찰의 수사가 어떠한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지고 책임지는 말씀을 꼭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총선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이 결과를 놓고서 좀 법원이 극렬 지지층,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에 대해서 좀 불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좀 셈법이 당내에서는 복잡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사실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양당 체제로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 내부 사정이 결코 이제 국민의힘에 무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재 뭐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되면 그 나름 이제 사법 리스크를 수습한 그런 새로운 지도부가 총선 때 굉장히 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각의 예측도 국민의힘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는 또 예측과 다르게 불구속 상태로 지금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제 새롭게 국면을 검토를 하고 또 새로운 접근을 하면서 총선을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구속영장 기각 민주당 내에선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서 바랐던 바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야당 대표가 부재되는 상황, 그리고 야당의 혼란상을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의도는 무산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함과 동시에 사법 리스크는 저는 훌훌 털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아마 추석에 보통 추석 밥상머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실 거고요. 아마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보고 이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총선에서 오히려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